우진아, 우진이 맞지? 금쪽 같은 내 손자가 왜 여기서? 폐지 신내와 먼지가 가득한 공장 뒤편에서 손톱 밑이 새까맣게 때가 낀 그 작은 손으로 폐지를 집어 올리고 있었고, 구멍난 신발 사이로 까만 발가락이 보이는 그 아이가 손자 우진이었습니다. 태수는 눈을 손으로 비벼서 다시 보았지만 손자가 맞았습니다. 며느리 가은이가 태수를 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우진이 손을 낚아채서 수레를 끌고 도망쳤습니다. 가은아, 잠깐, 가은아! 태수의 목소리가 갈라지면서 소리쳤지만 녹슨 바퀴가 자갈을 긁으며 삐걱거리면서 멀어져 갔습니다. 태수는 그 자리에 앉아서 생각했습니다. 내 새끼들은 나처럼 배고픔에 시달리지 않게 하려고 이를 악물고 평생을 버텨왔건만. 그런데 며느리와 손자가 폐지를 줍고 있다니 어느 부모가 이 광경을 보고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태수는 가득 쌓인 폐지를 바라보며 묵묵히 결심했습니다. 며느리와 손자가 왜 이 추운 날 밖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를 반드시 밝혀내겠다고요. 태수는 63살 30년 동안 작은 제조업체 하나를 우직하고 악착같이 키워서 이제는 직원 200명을 거느린 회장이 된 사람이었습니다. 1년 전 그날 첫째 아들 형준이가 전화를 걸어왔을 때 태수는 회의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 형준이 목소리가 떨리는 순간 뭔가 단단히 잘못됐다는 걸 태수는 본능적으로 알아챘습니다. 승우가 교통사고로. 그 말을 듣는 순간 태수는 온 세상이 발밑에서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고 입천장이 불에 타는 것처럼 바싹바싹 말라들어갔습니다. 형준이가 뭐라고 계속 말하는 것 같았지만 한 글자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둘째 아들 승우가 죽었다고? 승우 이 녀석아, 애비보다 먼저 가는 불효자가 어디 있냐? 이 애비는 어떻게 살라고? 태수는 심장을 칼로 찌를 듯한 고통과 함께 목 놓아 울부짖었습니다. 아마 이때부터였을 겁니다.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던 게. 그날 이후 태수는 맛있는 걸 먹어도 좋은 곳에 가도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장례식장 복도에는 문상객들의 발소리가 끊임없이 메아리 쳤습니다. 관 속에 누워있는 승우는 그저 잠든 것처럼 편안해 보였지만 태수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시는 눈을 뜨지 않을 거라는 걸, 다시는 아버지하고 부르지 않을 거라는 걸요. 또다시 가슴팍 한가운데가 날카롭게 쑤셔 들어왔고 갈비뼈 사이로 송곳 같은 게 파고드는 듯한 통증에 숨을 들이마실 때마다 폐가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관 앞에 멍하니 서 있는 며느리 가은이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동자에는 아무런 초점도 없이 공허하기만 했습니다. 가은이가 떨리는 입술을 간신히 열었습니다. 아버님, 걱정하지 마세요. 저 혼자 우진이 잘 키울 수 있어요. 그 목소리는 단호했고 떨림 하나 없었지만 태수는 며느리가 얼마나 억지로 버티고 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태수는 그 말을 듣고 한편으로는 안심이 됐습니다. 며느리가 정말 잘 해낼 거라고 믿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믿고 싶었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태수는 아랫입술을 이빨로 꽉 물어뜯으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하늘나라에서 지켜보고 있을 아들아, 슬퍼하지 마라. 아빠가 너의 목까지 다 할 테니까. 가은이와 우진이 걱정은 말고 편히 쉬어라. 아빠가 책임질게. 그것이 아들에게 해줄 수 있는 아빠로서의 마지막 약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장례가 끝나자마자 태수는 10억이라는 큰 돈을 며느리에게 상속해 주기로 결심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와 복지팀장을 불렀습니다. 승우 명의로 있던 회사 지분하고 예금,
다 합쳐서 10억 정도 되지? 네, 회장님. 정확히는 10억 3천만 원입니다. 그걸 며느리 가은이한테 전달해. 서류 다 준비하고. 알겠습니다. 복지팀장이 나가고 혼자 남은 태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10억이면 집도 사고 우진이 키우는데 부족함 없을 거야. 뭐 더 필요하면 언제든 말하라고 해야지. 그래, 최소한 돈 걱정은 없게 해줘야 해. 그 뒤로 가은이는 한 달에 한두 번 전화를 했습니다. 아버님, 우진이 학교 잘 다녀요. 저희 잘 지내고 있어요. 그러니깐 아버님 몸 잘 챙기시고 저희 걱정은 하지 마세요. 태수는 그 말을 의심 없이 믿었습니다. 의심할 이유가 어디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가은이와 우진이가 살을 애는 추위 속에서 폐지를 주우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다는 사실을 태수는 전혀 단 한 번도 상상조차 하지 못한 채 말입니다. 평택 공장 안전점검 날 아침이었습니다. 태수는 평소처럼 정장을 입고 와이셔츠를 입었는데 아침 햇살에 하얗게 빛나는 와이셔츠의 단추를 채우다가 문득 손끝이 이상하게 차갑게 떨리는 걸 느꼈습니다. 넥타이를 매려고 했지만 손이 떨려서 3번이나 실패한 끝에 겨우 매듭을 지을 수 있었습니다. 이상하네. 왜 손이 이렇게 떨리지? 요즘 컨디션이 안 좋나? 현관문을 나서자 지하 주차장 특유의 차갑고 눅눅한 공기가 얼굴을 스쳤고 기사가 차 문을 열어주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평택 공장 안전점검 가시죠? 그래. 태수는 뒷좌석에 앉아 고속도로를 달리는 동안 창밖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 가로등이 규칙적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유리창에 어렴풋이 비치는 가은이와 우진이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지난주에도 가은이가 전화를 했었죠. 아버님, 우진이가 학교에서 상 받았어요. 태수는 대답했습니다. 그래, 기특하네. 잘하고 있구나. 그렇게 잘 지내는 줄만 알았습니다. 정말로요. 1시간 반을 달려 평택 공장에 도착했을 때 공장장이 허리를 구부리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차에서 내리니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후려쳤습니다. 회장님, 어서 오십시오. 철문을 밀고 들어가니 기계 돌아가는 소리가 쾅쾅쾅 쿵쾅쾅 귀를 때렸고 작업복 입은 직원들이 일제히 고개를 푹 숙여 인사했습니다. 1시간 동안 공장 내부를 꼼꼼히 돌아다니며 점검을 마친 뒤 태수는 공장장에게 말했습니다. 뒤편도 확인하고 가자. 콘크리트 담장을 따라 걸으며 녹슨 철문을 밀었더니 삐걱하는 소리가 치아 사이로 스며들어 신경을 긁었습니다. 담장 모퉁이를 돌아서는 순간 태수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폐지 더미가 쌓여 있는 그 사이에서 우진이와 가은이가 폐지를 줍고 있었던 겁니다. 태수를 본 가은이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우진이 손목을 낚아채서 끌었고 녹슨 술에 바퀴가 삐걱삐걱 소리를 내며 멀어져 갔습니다. 잠깐, 저게 우진이야? 내 손자 우진이가 왜 여기서 폐지를 주워? 태수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주저앉으며 헛구역질이 치밀어 올랐고 목구멍까지 신물이 역류하며 입안에 쓴물이 가득 고였습니다. 비서실장이 달려와 부축했지만 태수는 일어설 수가 없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완전히 빠져버린 채 머릿속으로는 1년 전 장례식 끝나고 첫째 아들 형준이가 물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 재수 씨에게 10억 주면 되지요? 그래, 승우 몫이니까. 아버지, 재수 씨께 제가 직접 전달하겠습니다. 첫째가 직접 동생 며느리한테 전달하겠다는데 당연히 잘 전달했겠지. 형준이가 그런 거 가로챌 놈이 아니잖아. 아니야, 잘못 본 거야. 내가 요즘 잠을 못 자서 헛것을 본 거라고.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우진이었고 가은이었습니다. 저 낡은 수레, 시커먼 손톱, 구멍난 신발. 이건 환상이 아니었습니다. 차로 돌아온 태수는 뒷좌석에 몸을 던지듯 앉아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는데 눈앞이 흐려졌고 50년도 더 된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내가 저랬었어. 우진이 나이 때 나도 저랬었다고. 태수가 10살 때 아버지가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습니다. 새벽 2시 방에서 쿵소리가 났고 어머니가 비명을 질렀을 때 아버지는 이미 숨이 끊어진 뒤였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나니 빚만 남았고 어머니는 남의 집 식모살이를 나가셨으며 태수는 7살 동생 민수의 손을 잡고 동네를 돌아다니며 빈병을 주었습니다. 겨울 추운 날이었습니다. 맨발에 고무신을 신고 다녔고 발가락이 얼어서 새빨갛게 부어올랐으며 발바닥에서 시린 감각이 종아리까지 타고 올라왔습니다. 민수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형아, 너무 춥고 발이 아파. 더 이상 못 걷겠어. 민수야, 조금만 참아. 빈병 10개만 더 주우면 오늘 밥 먹을 수 있어. 하루에 한 끼였습니다. 빈병 20개를 주어야 국밥 한 그릇 값이 나왔고 태수는 그 국밥을 동생이랑 반씩 나눠 먹으며 국물이라도 한 숟갈 더 떠주려고 국그릇을 기울여서 동생 그릇에 부어줬습니다. 형아는 안 먹어? 형아는 배불러. 너 다 먹어. 거짓말이었습니다. 배가 고파서 밤에 잠을 못 잤고 민수 옆에 누워서 배를 움켜쥐고 이를 악물었으며 위장이 쥐어짜지는 듯한 통증이 등까지 파고들었습니다. 엄마, 배고파. 동생이 중얼거리는 소리를 들으며 태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소리내서 울면 동생이 깰까봐 이불을 입에 물고 울었고 이불의 거친 섬유질이 입술을 긁었습니다. 어머니가 보름에 한 번 집에 오셨고 태수는 보름 동안 폐지와 빈병을 팔아 모은 돈을 어머니 손에 쥐어드렸습니다. 어머니는 그 돈을 받고 소리 없이 우셨습니다. 어머니의 손은 차가웠고 거친 손바닥이 태수의 손을 감싸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아들 미안하다. 엄마가 미안해. 괜찮아요, 엄마. 저는 형이니까 동생 잘 지킬 수 있어요. 10살짜리가 무슨 힘으로 동생을 지켰겠습니까? 그냥 죽지 않고 버텼을 뿐입니다. 15살 때 공장에 취직했고 20년을 일해서 작은 공장 하나를 차렸으며 30년을 더 일해서 직원 200명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왜 그렇게 미친 듯이 일했는지 아십니까? 다시는 빈병을 줍지 않겠다고, 내 자식들은 배고픈 밤을 겪게 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악착같이 일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내 손자가 저기서 폐지를 주어 내가 50년 전에 겪었던 그 지옥을 내 손자가 똑같이 겪고 있어. 차 안에서 태수는 양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손바닥 사이로 신음이 새어나왔고 심장이 쥐어짜이는 것처럼 조여들었습니다. 왜 내가 평생 일했는데, 왜 내가 회사를 이만큼 키웠는데, 내 새끼한테 유산으로 10억을 줬는데 도대체 그 돈이 어디로 간 거야? 떨리는 손으로 태수는 형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1번, 2번, 3번 울릴 때마다 심장 박동이 점점 빨라졌고 귓속에서 심장 소리가 쿵쿵쿵 울려 퍼졌습니다. 네, 아버지. 형준의 목소리는 평소와 똑같았습니다. 형준아, 가은이한테 10억 전달했지? 당연하죠. 제가 직접 확인했는걸요. 형준의 목소리는 너무나도 자연스러웠고 조금의 흔들림도 없었으며 거짓말하는 사람의 목소리가 전혀 아니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태수는 앞 좌석에 휴대폰을 던졌고 양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뭐야?
가은이가 10억을 받았으면 왜 폐지를 주어? 혹시 도박을 한 거야? 아니면 사기를 당한 거야? 차가 출발했지만 엔진 소리가 웅웅거려도 태수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고 귀에서는 계속 녹슨 술에 바퀴가 삐걱거리는 소리만 맴돌았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 익숙한 거실이 낯설게 느껴졌고 태수는 소파에 주저앉으며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1년 전 승우 결혼식 날 찍은 사진이었는데 태수와 형준, 승우와 가은이, 그리고 어린 우진이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 사진 속 가은이는 지금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사진 속에서는 얼굴이 하얗고 통통했는데 오늘 본 가은이는 까맣게 그을렸고 뼈만 앙상했어요. 이게 1년 만에 사람이 이렇게 변해? 휴대폰을 꺼내 복지팀장에게 전화를 걸었고 신호음이 3번 울린 뒤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회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1년 전에 며느리한테 전달한 10억 말이야. 상속 내역서 있지? 네. 아, 네. 당연히 있습니다. 형준 상무님께서 직접 받아가셨는데요. 형준이가 받아갔어? 네, 본인이 직접 전달하겠다고 하셔서 서류 다 챙겨드렸습니다. 태수는 전화를 끊고 휴대폰을 소파에 던진 채 천장을 멍하니 바라봤고 시야가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내일 가은이한테 직접 가봐야 해. 직접 만나서 물어봐야 해. 10억을 받았는지, 누구한테 받았는지, 언제 받았는지, 어떻게 받았는지. 만약에 못 받았다고 하면? 그럼 형준이가 가로챈 거잖아. 내 첫째 아들이 동생 유족 돈을 가로챈 거란 말이야? 태수는 책상 앞에 주저앉아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쥐고 눈을 질끈 감았으며 눈꺼풀 안쪽이 욱신거렸습니다. 제발 아니길, 제발 내 생각이 틀렸길, 제발 형준이가 그런 짓을 한 게 아니길. 다음 날 태수는 차를 몰고 평택으로 향했습니다. 내비게이션에 평택 공장 주소를 입력하고 1시간을 달려 공장 뒤편 폐기물 구역에 차를 세웠습니다. 어제 우진이와 가은이가 폐지를 줍던 바로 그 자리였고 낡은 술의 바퀴 자국이 자갈에 남아 있었으며 골판지 조각이 바람에 날리고 있었습니다. 태수는 차에서 내려 주변을 둘러보다가 공장 담장 너머로 좁은 골목길을 발견하고 그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골목 입구에 폐지 수거 아저씨가 리어카를 끌고 있었고 태수가 다가가 물었습니다. 실례지만 이 근처에서 폐지 주우시는 젊은 여자분 못 보셨어요? 10살쯤 되는 아들이랑 같이 다니는데. 아, 그 뭐냐요? 저기 골목 끝에 고시원 있잖아요. 거기 살아요. 고시원이요? 네, 월 30만 원짜리. 방 진짜 좁아요. 근데 그것도 밀려서 얼마 전에 쫓겨날 뻔했대요. 태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며 목구멍이 막혀 숨이 턱턱 막혔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월 30만 원 고시원? 10억을 받았으면 집을 사도 되는데 월세 30만 원도 못 내서 쫓겨날 뻔했다고? 골목을 따라 걸어가니 낡은 건물이 나왔고 원룸 고시원이라는 간판이 녹슬어 있었습니다. 계단을 올라가는데 1층, 2층, 3층. 계단에서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고 폐속까지 눅눅한 공기가 스며들었으며 벽지가 벗겨져 있었고 복도 형광등이 깜빡거렸습니다. 이런 데서 살고 있었어? 복도 끝에서 여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우진아, 학교 다녀와. 점심은 편의점에서 삼각김밥 사 먹어. 1,000원 줄게. 태수는 그 목소리를 알아챘습니다. 가은이었습니다. 태수는 복도 구석에 몸을 숨긴 채 콘크리트 벽이 등에 닿으며 차가운 냉기가 스며들었고 방문이 열리자 우진이가 낡은 가방을 메고 나왔습니다.
가은이가 문 앞에서 우진의 옷깃을 매만졌습니다. 엄마, 나 괜찮아. 삼각김밥 안 먹어도 돼. 안 돼. 너 잘하는 애가 점심을 굶으면 어떡해. 그럼 엄마는 뭐 먹어? 엄마는 아까 먹었어. 거짓말이었습니다. 가은의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바싹 말라 갈라져 있었으며 눈밑이 시퍼렇게 멍들어 있었습니다. 우진이가 계단을 내려가고 가은은 방문을 닫았으며 태수는 복도에 서서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삼각김밥 1,000원? 내 손자가 점심으로 1,000원짜리 삼각김밥을 먹는다고? 태수는 생각지 못한 어이없는 광경에 기가 막혔고 가은에게 물어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태수는 가은의 방문 앞으로 걸어가 떨리는 손으로 문을 똑똑 두드렸습니다. 누구세요? 가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다. 가은아, 문 열어봐. 문이 열렸고 가은이 태수를 보는 순간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아버님? 말문이 막혔습니다. 들어가도 되겠니? 네. 근데 방이 너무 좁아서. 가은이 문을 열자 태수가 방 안으로 들어갔고 코끝에서 눅눅한 냄새와 쉰내가 섞여 올라왔습니다. 고작 5평 남짓한 방에는 침대 하나와 작은 책상 하나가 전부였고 벽에는 곰팡이가 피어 검은 반점들이 벽지를 뒤덮고 있었으며 천장에서 물이 뚝뚝 떨어진 흔적이 있었습니다. 태수는 침대 끝에 앉았고 스프링이 삐걱거렸으며 가은은 문 옆에 서서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가은아. 태수의 목소리가 떨렸고 눈시울이 뜨거워졌으며 눈물샘이 쓰라렸습니다. 너 혹시 형준이한테 10억 안 받았니? 가은이 고개를 번쩍 들었고 입술이 파르르 떨렸으며 네. 작은 소리로 물었습니다. 1년 전에 내가 너한테 보낸 10억 형준이가 전달했다고 했는데 너 받았어? 가은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고 고개를 좌우로 흔들며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못 받았어요. 태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고 심장이 쿵 내려앉는 감각이 복부까지 전해졌습니다. 못 받았다고? 1년 동안 단 한 푼도 못 받았다고?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가은이 바닥에 주저앉아 양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흐느꼈고 말할 수가 없었어요. 울먹였습니다. 왜 말을 못해? 내가 너네 시아버지잖아. 왜 나한테 말을 안 했냐고. 태수의 목소리가 커졌어요. 주먹으로 침대를 치자 스프링이 삐걱 소리를 냈고 손등에서 둔탁한 통증이 번졌습니다. 가은이 고개를 들어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태수를 보며 말했습니다. 시아주버님이 그러셨어요. 뭐라고? 장례식 끝나고 시아주버님이 저를 따로 불러서 말씀하셨어요. 아버님께서 저한테 주시는 돈은 없다고. 승우 오빠가 회사 돈을 횡령했기 때문에 유산 받을 자격이 없다고. 태수는 온몸이 얼어붙었으며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횡령? 승우가 회사 돈을 횡령했다고? 그게 말이 되니? 승우는 그런 애가 절대 아니야. 저도 처음엔 믿지 않았어요. 근데 시아주버님이 서류를 보여주셨어요. 승우 오빠 이름으로 된 계좌 내역이랑 회계장부를. 가은이 책상 서랍을 열어 서류 뭉치를 꺼내 태수에게 내밀었습니다. 태수는 서류를 받아 펼쳤습니다. 회계장부에는 승우 이름으로 된 계좌에 2억 원이 입금된 기록이 있었고 승우 횡령건이라고 빨간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이게 진짜야? 시아주버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일이 밖으로 알려지면 회사가 망하고 아버님이 충격받으실 거라고. 그러니까 조용히 넘어가는 대신 저는 한 푼도 받을 수 없다고요.
그래서 너는 1년 동안 이렇게 살았어? 월 30만 원 고시원에서 폐지 주우면서 우진이한테 1,000원짜리 삼각김밥 사주면서. 가은이 고개를 끄덕였고 눈물이 뚝뚝 떨어져 마룻바닥에 젖은 자국이 생겼습니다. 죄송해요, 아버님. 제가 무능해서,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태수는 서류를 바닥에 던졌고 종이가 펄럭이며 흩어졌습니다.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비명을 지르고 싶었고 목구멍이 조여들었습니다. 형준이, 이 자식이 동생을 횡령범으로 만들어 죽은 동생 명예에 먹칠을 하면서까지 돈을 가로챈 거야? 가은아. 태수가 가은의 어깨를 잡았고 손끝으로 전해지는 가은의 어깨가 앙상했으며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승우는 횡령 안 했어. 절대 안 했어. 내가 장담해. 하지만 서류는 조작할 수 있어. 형준이가 만든 거야. 너를 속이려고 만든 가짜라고. 가은이 눈이 커졌고 입술이 떨렸으며 그럼 정말로 아버님께서 저한테 보내신 돈이 있었던 거예요? 10억이야. 내가 10억을 보냈어. 승우 몫으로 너랑 우진이 잘 살라고. 가은이 그 자리에 주저앉아 바닥을 치며 울었고 손바닥이 마룻바닥을 탁탁 때리는 소리가 좁은 방 안에 울렸습니다. 시아주버님이 저희에게 이럴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어떻게 동생에게 이럴 수가 있어요. 흐느꼈습니다. 태수는 가은을 일으켜 세워 두 손으로 어깨를 잡고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가은아. 내가 자식을 잘못 키웠어. 형준이가 그럴 줄은 꿈에도 몰랐다. 1년 동안 이렇게 살게 해서 정말 미안하다. 아니에요. 아버님 잘못이 아니에요. 오늘부터 너랑 우진이는 내가 책임진다. 당장 이 고시원 나가고 제대로 된 집부터 구하자. 10억도 다시 줄게. 그리고 이 녀석은 내가 가만히 두질 않을 거야. 태수는 주먹을 불끈 쥐었으며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며 따끔거렸고 눈에서 불꽃이 튀었습니다. 태수는 가은의 고시원을 나와 차에 탄 채 핸들을 움켜쥐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숨을 크게 들이마시며 폐속까지 공기가 스며들어 가슴이 팽창했고 진정해. 일단 진정하고 생각해야 해. 지금 당장 집에 가서 형준이 멱살 잡고 이 새끼야. 내가 동생 돈 가로챘지? 하고 소리 지르면 뭐가 달라져? 증거가 없잖아. 형준이가 저 안 그랬어요 하고 잡아떼면 끝이잖아. 확실한 증거를 잡아야 해. 태수는 시동을 걸었고 엔진 소리가 부르릉 울렸으며 회사로 향해 50분을 달려 본사 지하 주차장에 차를 세웠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사장실로 올라갔고 직원들이 인사했지만 태수는 고개만 끄덕이며 지나갔습니다. 사장실 문을 열자 비서실장이 놀라며 일어났습니다. 회장님, 오늘 일정 취소하신 거 아니었습니까? 급한 일이 생겨서 왔어. 오늘 하루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해. 네, 알겠습니다. 사장실 문을 닫고 책상 앞에 앉아 컴퓨터를 켜고 회사 회계 시스템에 접속했습니다. 회장 권한으로는 모든 장부를 볼 수 있었고 1년치 거래 내역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우스를 움직이는 손이 떨렸고 손바닥에서 땀이 배어나와 마우스가 미끄러웠습니다. 승우 이름으로 된 계좌 2억 원 입금 내역. 형준이가 가은한테 보여준 그 서류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해야 해. 1시간 동안 장부를 뒤졌지만 승우 이름으로 된 계좌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2억 원 출금 내역도 없었으며 형준이가 보여준 서류는 완전히 조작된 거였습니다. 이 새끼가 정말로. 태수는 주먹으로 책상을 쳤고 손등에서 둔탁한 통증이 올라왔습니다. 모니터가 흔들렸고 키보드가 덜컹 소리를 냈습니다. 그런데 장부를 더 뒤지다가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1년 전 승우가 죽고 나서 일주일 뒤 회사 계좌에서 10억이 빠져나간 기록이 있었습니다. 상속금이라고 적혀 있었으며 수령인은 형준이었습니다. 잠깐, 이게 뭐야? 상속금을 형준이가 받았다고? 분명히 가은이한테 전달한다고 했는데 왜 형준이 계좌로 들어간 거야? 태수는 더 깊이 파고들어 형준 개인 계좌를 추적했고 10억이 형준 계좌로 들어간 뒤 여러 곳으로 분산된 걸 발견했습니다. 3억은 부동산 투자, 2억은 주식, 5억은 해외 계좌로. 이 자식이 계획적으로 가로챈 거야. 가은이한테 전달한다고 해놓고 자기 계좌로 받아서 빼돌렸어. 태수는 화면을 캡처해서 USB에 저장하고 서랍에서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이제 형준이를 직접 만나서 자백을 받아야 해. 녹음해서 증거를 확보해야 해. 전화기를 들어 형준에게 전화를 걸었고 신호음이 2번 울린 뒤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아버지. 형준아, 지금 어디야? 회사에 있는데요. 왜요? 내 사장실로 올라와. 할 얘기가 있어. 네, 금방 올라갈게요. 전화를 끊고 태수는 녹음기를 주머니에 넣어 녹음 버튼을 눌렀으며 책상 위에 USB를 올려놓았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며 심장 박동 소리가 귓속에서 울렸으며 손에 땀이 나서 손바닥을 바지에 문질러 닦았습니다. 5분 뒤 문이 똑똑 노크됐고 형준이 들어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부르셨어요? 앉아. 형준이 소파에 앉아 다리를 꼬며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아침에 어디 가셨다 오셨어요? 태수는 형준의 얼굴을 똑바로 보며 저 웃음 뒤에 뭐가 숨어 있는지 이제 알 것 같았습니다. 형준아, 너 1년 전에 가은이한테 10억 전달했다고 했지? 네, 그랬죠. 왜요? 어떻게 전달했어? 형준이 잠깐 멈칫했고 눈동자가 좌우로 움직였으며 현금으로. 직접 만나서 줬는데요. 현금으로? 10억을 현금으로? 네, 가은 씨가 계좌 추적당할까봐 현금으로 달라고 해서. 거짓말이었습니다. 태수는 알 수 있었습니다. 형준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고 시선이 계속 피했습니다. 그럼 영수증은? 영수증은 가은 씨가 가지고 있을 텐데요. 전달 확인서는? 그것도 가은 씨한테. 태수는 책상 서랍을 열어 복지팀에서 받은 서류를 꺼내 형준 앞에 던졌고 서류가 소파 위로 펄럭이며 떨어졌습니다. 여기 내 서명이 있어. 복지팀에서 10억 지급 완료했다고 보고 올린 서류야. 형준이 서류를 집어들었고 얼굴이 조금 굳었으며 턱이 경직되고 입꼬리가 내려갔습니다. 네, 맞아요. 제가 서명했죠. 그럼 돈은 어디로 갔어? 그러니까 가은 씨한테 줬다고요. 거짓말. 태수가 책상을 쾅 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형준이 깜짝 놀라 뒤로 물러나며 눈이 커지고 동공이 확대됐습니다. 아버지, 왜 그러세요? 내가 오늘 가은이한테 직접 갔다 왔어. 월 30만 원 고시원에서 폐지 주우며 살고 있더라. 우진이는 점심으로 1,000원짜리 삼각김밥 먹고. 형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입술이 파르르 떨렸으며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그게 무슨. 말을 더듬었습니다. 10억을 받았으면 그렇게 살겠어? 가은이가 나한테 말했어. 너한테 단 한 푼도 못 받았다고. 아버지, 그건 가은 씨가 거짓말하는 거예요. 제가 분명히. 그만해. 태수가 일어나 형준 앞으로 다가가 형준의 멱살을 잡았고 눈을 부릅뜨고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너 승우가 회사 돈 횡령했다고 가은이한테 거짓말했지? 가짜 서류까지 만들어서? 형준이 입을 다물고 고개를 돌렸으며
땀이 이마에 맺혀 땀방울이 관자놀이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대답 안 해? 그럼 이건 뭐야? 태수는 형준을 밀쳐내고 책상으로 걸어가 모니터를 돌렸으며 화면에 형준 계좌 내역이 떴습니다. 승우 죽고 나서 일주일 뒤에 내 계좌로 10억 들어온 거. 이게 뭐야? 형준이 화면을 보더니 얼굴이 더 하얗게 질렸고 뒤로 물러서며 발뒤꿈치가 소파에 걸려 말했습니다. 그건 회사 운영 자금이. 운영 자금이 왜 내 개인 계좌로 가? 그리고 왜 부동산이랑 주식으로 분산시켜? 왜 5억은 해외 계좌로 보내? 태수가 형준이를 노려보면서 말을 쏘아붙였습니다. 형준이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한 채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입만 벙긋거렸습니다. 태수는 형준 앞으로 다가가 얼굴을 가까이 대고 낮은 목소리로 물었으며 형준의 얼굴에서 땀 냄새가 났습니다. 형준아, 너 가은이한테 전달한다고 해놓고 내 계좌로 받아서 가로챘지? 그리고 동생을 횡령범으로 만들어서 입 막았지? 형준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고 무릎이 바닥에 부딪히는 둔탁한 소리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버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왜 그랬어? 태수가 목소리가 쉬어 물었습니다. 돈이 필요했어요. 제 사업이 망했어요. 작년에 투자한 사업이 완전히 망해서 빚이 15억이 생겼어요. 그래서 동생 돈을 훔친 거야? 동생을 횡령범으로 만들면서까지. 형준이 바닥에 엎드려 울었고 이마가 차가운 바닥에 닿았습니다.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흐느꼈고 어깨가 들썩거렸습니다. 태수는 형준을 내려다보며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일어나. 형준이 고개를 들어 눈물 범벅인 얼굴로 태수를 봤습니다. 일어나라고. 태수가 소리쳤고 목청이 찢어질 듯 아팠으며 형준이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죄송하면 다야. 태수는 책상을 주먹으로 쳤고 쾅! 손등에서 피가 배어나와 따뜻한 액체가 손목을 타고 흘렀습니다. 아버지, 닥쳐. 아버지라고 부르지 마. 태수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너 때문에 가은이가 1년 동안 지옥 같은 삶을 살았어. 우진이가, 내 손자가 추운 겨울에 폐지를 주었단 말이야. 목소리가 떨렸고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승우는 죽어서도 횡령범 누명을 쓰고 가은이는 1년 동안 죄인처럼 살고 다 너 때문이야. 형준이 무릎을 꿇었고 바닥에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죄송하면 뭐해? 돈은 어디 갔어? 사업비 갚는데, 그리고 투자하는데. 투자? 내가 무슨 투자를 해? 동생 돈 훔쳐서 투자를 해. 당장 그 돈 다시 모아서 10억 한 푼도 빠짐없이 가은이한테 돌려줘. 네. 한 달 안에 못 모으면. 태수는 말을 멈췄습니다. 경찰에 신고한다? 내 아들을 내 손으로 감옥에 보낸다고? 그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지만 나오지 않았습니다. 회사에서 나가. 당장 사표 내고 나가. 아버지, 하지만 내가 나가면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 당장 나가. 태수는 창가로 걸어가 유리창에 손을 댔으며 차가운 유리가 손에 닿았습니다. 너 내 아들 맞아?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형준은 바닥에 엎드린 채 울었습니다. 아버지, 나가. 내 앞에서 당장 사라져. 아버지, 나가라고. 태수가 돌아서며 소리쳤고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으며 목에 핏줄이 붉어졌습니다. 형준이 비틀거리며 일어나 문 쪽으로 걸어갔고 문 앞에서 뒤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정말
하지만 태수는 등을 돌린 채 대답하지 않았고 형준이 나가고 문이 쿵 닫혔습니다. 태수는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쥐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중얼거렸습니다. 주머니에서 녹음기를 꺼내 정지 버튼을 눌렀고 형준의 자백이 고스란히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내 손으로 내 자식을 감옥에 보낼 순 없어. 그건 못해. 태수는 녹음기를 책상 서랍 깊숙이 밀어넣고 서랍을 닫았습니다. 이제 가은이한테 전화해야 해. 10억 다시 받을 수 있다고. 이제 걱정하지 말라고. 하늘에서 지켜보고 있을 승우야, 미안하다. 아빠가 너희 가족을 제대로 지켜주지 못해서 형이 이런 짓을 하게 내버려둬서 정말 미안하다. 태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고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 턱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햇빛이 눈부시게 쏟아졌고 회사 앞거리에는 사람들이 평범하게 걸어 다녔습니다. 세상은 돌아가는데 우리 집안은 이렇게 무너지고 있구나. 그때만 해도 태수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엄청난 일들이 폭풍처럼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요. 한 달이 지났지만 형준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태수는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형준에게서 문자라도 왔을까 화면을 켰지만 알림은 하나도 없었고 빈 화면만 눈을 아프게 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회사 비상 이사회가 열렸습니다. 태수는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갔고 12명의 이사들이 일제히 고개를 돌려 태수를 쳐다보며 총무이사가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회장님. 태수는 상석에 앉아 책상 위에 놓인 서류 더미를 받고 종이에서 잉크 냄새가 났습니다. 재무이사가 서류를 펼치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아드님께서 회사 돈을 횡령했습니다. 태수는 충격적인 이야기에 얼굴이 굳었고 순간 머리끝이 찌릿한 느낌에 멍했습니다. 뭐? 형준이가 회사 돈에 손을 댔다고? 정확히 얼마야? 숨을 한번 크게 들이마셨고 공기가 목구멍을 타고 폐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30억입니다. 회의실이 술렁거렸고 의자가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으며 한 이사가 물었습니다. 30억이요? 처음에 5억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재무이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추가 조사 결과 지난 몇 년 동안 여러 계좌로 분산해서 빼돌린 게 확인됐습니다. 태수는 책상을 움켜쥐었고 손톱이 나무를 파고들었습니다. 30억을. 그리고 이것도 보셔야 합니다. 총무이사가 태블릿을 태수 앞으로 밀었습니다. 화면에는 포털 사이트 메인 뉴스가 떠 있었으며 제목이 빨간 글씨로 박혀 있었습니다. 상무가 30억 횡령 후 해외 도주, 아버지는 회장. 태수는 태블릿을 보지도 않고 밀어냈고 태블릿이 책상 위를 미끄러졌습니다. 주가는 35% 폭락했습니다. 거래 정지 직전입니다. 거래처는 7곳에서 계약 파기 통보가 왔습니다. 그중 3곳은 저희 주요 고객사입니다. 태수는 두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30년이야. 내가 30년 동안 쌓아 올린 게 한 달 만에 무너지고 있어. 회장님. 영업이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결단을 내리셔야 합니다. 형준 상무를 공식 해임하고 경찰 수사에 협조한다는 입장을 내야 합니다. 다른 이사들도 고개를 끄덕였고 그러면 형준 상무는 인사이사가 말을 흐리며 태수를 쳐다봤고 회의실이 쥐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태수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이사들을 하나하나 쳐다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해임 절차 밟으세요. 그리고 입장문 작성해서 오늘 안으로 배포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다들 나가보세요. 이사들이 우르르 일어나 서류를 챙겨 회의실을 나갔고 문이 닫히는 소리가 쿵 울렸습니다. 태수는 혼자 남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은 흐렸으며
회색 구름이 낮게 깔려 있었습니다. 형준아, 너가 어떻게 하려고 회사 돈을. 사장실로 돌아왔을 때 비서실장이 달려왔습니다. 회장님, 형준 상무 며느리님이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올라오라고 해. 5분 뒤 사장실 문이 열렸고 미란이 들어왔는데 화장기 없는 얼굴은 창백했고 눈 밑에 다크서클이 시퍼렇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아버님, 미란이 태수 앞에 서서 입술을 깨물었고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앉아. 미란이 소파에 주저앉아 손으로 얼굴을 가렸고 어깨가 들썩거렸습니다. 어젯밤에 형준이가 전화했어요. 태수는 미란 옆으로 걸어가 앉았고 소파 쿠션이 푹 꺼졌습니다. 그 자식 어딨어? 싱가포르요. 목소리가 이상했어요. 술 마신 것 같았어요. 뭐라고 하던? 돈이 다 떨어졌대요. 카지노에서 다 잃었대요. 태수는 미란의 어깨를 잡은 손에 힘을 줬고 손가락 끝에서 미란의 어깨뼈가 느껴졌습니다. 카지노? 미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0억을 카지노에서 날렸다고요. 2억만 보내주면 만회할 수 있다고. 제발 돈 보내달라고. 태수는 미란의 어깨에서 손을 떼고 일어나 창가로 걸어가 주먹으로 유리창을 쳤고 쾅, 유리가 흔들렸습니다. 이 미친 자식이 30억을 도박으로 날려? 아버님, 제발 형준이 좀 도와주세요. 저 혼자 애들 키우면서 어떻게 살아요. 미란이 태수 뒤로 다가와 무릎을 꿇었고 무릎이 바닥에 닿으며 둔탁한 소리가 났습니다. 제발요 아버님. 2억만, 딱 2억만 보내주세요. 태수는 돌아서서 미란을 내려다보며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안 돼. 그 돈 보내면 또 카지노 가서 날릴 거야. 형준이는 이제 끝났어. 아버님, 너랑 애들 생활비는 내가 보낼게. 근데 형준이한테는 단 한 푼도 안 돼. 미란이 바닥에 엎드려 울었습니다. 형준이는 어떡하라고요? 형준이는요? 태수는 대답하지 않고 사장실 문을 열었습니다. 나가. 미란이 비틀거리며 일어나 문 밖으로 나가며 뒤돌아봤지만 태수는 고개를 돌렸고 문이 닫혔습니다. 형준아, 내가 나한테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휴대폰이 울렸고 비서실장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검찰에서 내일 오전 10시 출석 요청. 태수는 휴대폰을 소파에 던지고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 쥐었으며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검찰까지. 그날 밤 형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태수는 휴대폰 화면을 받고 국제번호였습니다. 손가락이 떨렸고 통화 버튼을 눌러 귀에 휴대폰을 댔습니다. 여보세요? 아버지. 형준이었습니다. 태수는 숨이 턱 막혔고 휴대폰을 꽉 쥐었으며 플라스틱이 손바닥을 눌렀습니다. 형준아, 너 지금 어디야? 아버지,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목소리가 떨리고 울먹이는 소리였으며 뒤에서 파도 소리가 철썩철썩 파도가 부딪히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미안하긴 당장 돌아와. 못 돌아가요. 경찰이 수배 중이잖아요. 인터폴까지 나섰다던데요. 그러니까 더 빨리 자수해야지. 도망만 다니면 뭐해. 아버지. 형준이 한참 침묵하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 죽고 싶어요. 태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고 입이 바짝 말랐습니다. 야, 형준아, 정신 차려. 그런 소리 하지 마. 제가 살 길이 없어요. 돈도 다 날렸고 갈 데도 없고 돌아가면 감옥이고. 돌아와. 제대로 벌 받고 다시 시작하자. 다시 시작요? 형준이 웃었고 허탈한 웃음소리였으며 웃음 속에서 울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정과자가 무슨 다시 시작이에요, 아버지? 태수는 대답할 말이 없었고
입을 벙긋거렸으며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아버지, 이게 마지막 전화일 것 같아요. 아, 형준아, 무슨 소리야? 평생 죄송했습니다. 못난 아들이어서. 형준아. 뚜뚜뚜 전화가 끊겼고 신호음만 울렸습니다. 태수는 휴대폰을 귀에서 떼지 못하고 있었고 신호음이 귓속에서 계속 울렸습니다. 마지막 전화라고? 그게 무슨 소리야? 태수는 형준이를 직접 찾아 나서기로 했습니다. 최대한 빠른 아침 비행기표를 예약했고 제발 살아있기를 기도했습니다. 새벽 4시 휴대폰 진동이 거실 탁자를 덜덜 흔들었고 화면에 인천국제공항 경찰서라고 떠 있었습니다. 태수는 눈을 비비며 통화 버튼을 눌러 귀에 휴대폰을 댔습니다. 김태수 회장님이십니까? 인천공항 경찰입니다. 아드님 김영준 씨가 오늘 새벽 입국하다가 체포됐습니다. 휴대폰이 손에서 미끄러져 소파 위로 떨어졌고 태수는 형준이 살아있음에 감사했습니다. 휴대폰을 다시 집어들었고 손이 부들부들 떨렸으며 손가락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지금 어디 있습니까? 공항경찰서 유치장입니다. 회장님께서 오실 수 있으십니까? 태수는 전화를 끊고 소파에서 일어나려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탁자를 짚고 겨우 몸을 일으켰고 차에 타서 시동을 걸었습니다. 공항까지 1시간. 고속도로를 달리는데 앞차 테일라이트가 2개에서 4개로 보였고 눈을 깜빡였지만 여전히 흐릿했습니다. 창문을 열어 차가운 바람이 뺨을 때렸으며 머릿속이 지끈거렸습니다. 경찰서 문을 밀고 들어가니 형광등 불빛이 눈을 찔렀고 당직 경찰관이 책상에 앉아 서류를 보고 있다가 고개를 들어 태수를 봤습니다. 김태수 회장님이십니까? 태수는 고개를 끄덕였고 목소리가 나오지 않아 입만 벙긋거렸습니다. 이쪽으로 오십시오. 복도를 따라 걸으며 구두 소리가 텅텅 울렸고 유치장 앞에 서니 철창 너머로 형준이 바닥에 앉아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형준아. 태수가 철창을 잡고 불렀고 손가락에 차가운 쇠 감촉이 전해졌습니다. 형준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고 얼굴은 헬쑥했습니다. 수염이 덥수룩하게 자라 있었고 눈 밑에 다크서클이 시퍼렇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 형준이 일어나 철창으로 걸어와 손을 내밀어 철창을 잡았습니다. 형준아, 왜 그랬어? 태수의 목소리가 갈라졌고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아버지, 도망 다니는 게 힘들어 죽고 싶었는데 막상 죽으려고 하니깐 너무 무서웠어요.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차라리 감옥이 나을 것 같았어요. 형준의 목소리도 떨렸고 눈물이 철창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경찰관이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고 복도 형광등만 윙윙 소리를 냈습니다. 면회 시간 끝났습니다. 경찰관이 태수의 어깨를 톡톡 두드렸고 손가락 끝이 어깨에 닿는 감촉이 느껴졌습니다. 경찰서 밖으로 걸어나가는데 다리가 휘청거렸고 벽을 짚고 겨우 걸었습니다. 태수는 주차장까지 나와 차 문을 열려는데 열쇠가 손에서 떨어졌고 허리를 숙여줍는 순간 머릿속에서 뭔가 터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쾅! 눈앞이 하얗게 변했고 다리에 힘이 완전히 빠졌습니다. 태수는 차 옆에 쓰러졌고 차갑고 거친 아스팔트가 뺨을 긁었습니다. 손가락을 움직이려 했지만 꿈쩍도 하지 못했습니다. 눈꺼풀은 점점 무거워지고 주차장 천장의 형광등이 점점 흐려졌습니다. 누군가 달려오는 발소리가 들렸고 구두 밑창이 바닥을 두드리는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여봐요. 괜찮으세요? 부르는 소리가 멀리서 들렸고 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태수는 눈을 감았고 의식이 꺼져갔으며 마지막으로 떠오른 건 형준의 얼굴이었습니다. 철창 너머에서 울고 있던 형준. 그리고 모든 게 어두워졌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태수는 중환자실 침대에 누운 채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인공호흡기만 씩씩 숨을 쉬어주고 있었으며 심전도 기계는 삐삐 규칙적으로 울렸습니다. 간호사가 들어와 링거를 확인하고 차트에 기록을 남겼습니다. 태수의 이마를 짚어 체온을 확인했고 손가락 끝이 이마에 닿는 감촉이 차가웠습니다. 중환자실 문이 열렸고 가은이 들어왔습니다.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보호자이십니까? 네, 며느리입니다. 가은은 태수 침대 옆 의자에 앉아 태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님. 가은의 목소리가 떨렸고 눈물이 뚝 떨어져 태수의 손등을 적셨습니다. 사흘 전 병원에서 전화가 왔을 때 가은은 우진이와 함께 공원에 있었습니다. 김태수 회장님 보호자이십니까? 환자분이 뇌출혈로 쓰러져서 현재 중환자실에 계십니다. 가은은 우진이 손을 잡고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중환자실 앞에 서서 유리창 너머로 태수가 누워있는 걸 봤습니다. 태수는 온몸에 관이 연결되어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으며 눈을 감고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가은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울었고 우진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할아버지 괜찮아? 가은은 대답하지 못했고 의사가 나와서 설명했습니다. 뇌출혈이 심각합니다. 수술은 했지만 언제 깨어날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최악의 경우. 의사는 말을 흐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가은은 그날부터 병원을 지켰습니다. 아침 7시에 병원에 와서 밤 10시까지 태수 곁에 앉아 있었고 태수의 손을 잡고 속삭였습니다. 아버님, 저 가은이에요. 깨어나세요. 젖은 수건으로 태수의 얼굴을 닦아줬고 수건의 촉촉한 감촉이 손에 전해졌습니다. 점심시간에는 죽을 사서 태수 침대 옆에서 먹으며 태수를 쳐다보고 말했습니다. 아버님도 깨어나시면 이거 드셔야 해요. 눈물이 죽그릇에 뚝뚝 떨어졌고 죽 표면에 눈물이 번졌습니다. 밤이 되면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보호자분, 집에 가서 쉬세요. 하지만 가은은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조금만 더 있을게요. 의자에 앉은 채 졸았고 고개가 꺾여 목이 뻐근했으며 목뼈가 욱신거렸습니다. 일주일째 되는 날 우진이가 병원에 왔습니다. 엄마, 할아버지 아직도 안 깨어나? 응, 할아버지가 많이 아프셔. 우진이는 태수 침대 옆에 서서 작은 손으로 태수의 손을 잡았고 손바닥이 따뜻했습니다. 할아버지, 우진이에요. 빨리 일어나세요. 하지만 태수는 눈을 뜨지 않았고 우진이는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저 태권도 노란 띠 땄어요. 보여드리고 싶은데. 말하다 울음을 터뜨렸고 작은 어깨가 들썩거렸습니다. 가은은 우진이를 안았습니다. 괜찮아. 할아버지 곧 깨어나실 거야. 달랬지만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정말 깨어나실까? 의사 말로는 일주일이 지나도 안 깨어나면 희망이 없다고 했는데 이미 일주일이야. 오늘이 딱 일주일째인데. 가은은 태수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아버님, 제발 깨어나세요. 속삭였고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어졌고 우진이는 집으로 돌려보냈으며 가은은 혼자 중환자실에 남아 있었습니다. 가은은 의자에 앉아 태수를 바라보다가 눈꺼풀이 무거워지고 고개가 꺾이며 잠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가은은 손에서 뭔가 움직이는 걸 느끼고 눈을 번쩍 떴습니다. 태수의 손을 보니 손가락이 꿈틀거렸고
손가락이 가은의 손을 움켜쥐었습니다. 아버님? 불렀습니다. 태수의 눈꺼풀이 떨렸고 천천히 눈을 떴으며 흐릿한 시선이 천장을 향했습니다. 아버님, 의사선생님, 간호사님, 가은이 소리쳤고 복도로 뛰어나가 외쳤습니다. 깨어나셨어요. 목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의사와 간호사들이 우르르 달려와 중환자실로 들어가 태수를 확인했습니다. 회장님, 들리십니까? 손가락 움직여 보실 수 있으십니까? 태수는 입술을 움직였고 소리는 나오지 않았지만 입모양이 보였습니다. 물. 간호사가 물을 적신 솜으로 태수의 입술을 적셔줬고 솜이 입술에 닿으며 촉촉한 감촉이 전해졌습니다. 태수는 눈을 감았다 뜨고 천천히 고개를 돌려 가은을 봤습니다. 가은. 목소리가 쉬어 있었고 작았으며 목구멍에서 갈라진 소리가 났습니다. 가은은 태수의 손을 잡고 대답했습니다. 네, 아버님. 저 가은이에요. 태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고 입술이 떨렸습니다. 미안. 중얼거렸습니다. 괜찮아요, 아버님. 이제 깨어나셨으니까 괜찮아요. 가은도 울었고 태수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손의 온기가 전해졌습니다. 정말 다행이에요. 정말. 한 달이 지났습니다. 태수는 일반 병실로 옮겨져 침대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왼쪽 팔은 아직 잘 움직이지 않았으며 팔을 움직이려 하면 어깨부터 손끝까지 저린 감각이 올라왔습니다. 가은이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왔고 손에 도시락을 들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점심 가져왔어요. 또 왔어? 매일 오면 힘들잖아. 괜찮아요. 우진이도 학교 갔고 저는 할 일 없어요. 가은은 침대 옆 테이블에 도시락을 펼쳤습니다. 뚜껑을 열자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으며 미역국 냄새가 병실에 퍼졌습니다. 코끝에 닿는 구수한 냄새가 좋았습니다. 오늘은 미역국이에요. 아버님 좋아하신다고 우진이가 그랬어요. 태수는 숟가락을 집으려다 손이 떨려 떨어뜨렸습니다. 숟가락이 테이블에 부딪히며 쨍그랑 소리가 났으며 가은이 재빨리 주워 태수 손에 쥐어줬습니다. 천천히 하세요. 태수는 숟가락을 쥐고 국을 떠입에 넣었고 손이 떨려 국물이 턱으로 흘렀습니다. 국물이 턱을 타고 흘러 따뜻한 감촉이 전해졌고 가은이 냅킨으로 닦아줬습니다. 제가 떠드릴까요? 아니야. 내가 할 수 있어. 태수는 다시 숟가락을 들어 이번에는 성공적으로 입에 넣고 천천히 씹었으며 미역의 부드러운 식감이 입안에서 느껴졌습니다. 애야, 맛있다 고마워. 우진이가 미역 많이 넣으라고 했거든요. 두 사람은 조용히 밥을 먹었고 복도에서 카트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밥을 다 먹고 나서 가은이 도시락을 정리하는데 태수가 불렀습니다. 가은아. 네, 아버님. 너 1년 동안 정말 힘들었지. 가은의 손이 멈췄고 고개를 들어 태수를 봤으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았어요. 괜찮을 리가 있나. 폐지 주우면서 고시원에서 우진이한테 삼각김밥. 태수의 목소리가 떨렸고 눈에 눈물이 고였으며 목구멍이 메었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가은은 태수 옆에 앉아 태수의 손을 잡았고 손의 온기가 전해졌습니다. 아버님 잘못 아니에요. 저는 아버님이 깨어나신 것만으로도 감사해요. 내가 일찍 확인했어야 했어. 형준이를 믿지 말고 내가 직접 너한테 가서. 이제 다 지난 일이에요. 가은이 태수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아버님이 저한테 이렇게 잘해주시는데 과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미소를 지었습니다. 태수는 가은을 보며 고개를 끄덕이고 가은의 손을 두드렸습니다.
넌 정말 착한 애야. 그날 저녁 태수는 혼자 병실에 남아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63년을 살았어. 30년을 회사에 바쳤고 직원 200명을 먹여 살렸어. 그런데 내가 쓰러졌을 때 옆에 있어준 사람은 누구야? 가은이었어. 내 며느리, 내가 1년 동안 고생시킨 그 며느리가 매일 병원에 와서 밥 먹여주고 손 잡아주고 재활치료 응원해줬어. 회사 사람들은 비서실장이 한 번 왔고 이사들은 문병도 안 왔어. 형준이는 감옥에 있고 미란이는 연락도 안 하고. 그동안 내가 뭘 위해 산 거야? 회사? 돈? 정작 중요한 건 가족이었는데 나는 가족을 제대로 챙기지 못했어. 승우는 죽었고 형준이는 감옥 갔고 가은이랑 우진이는 1년 동안 폐지 주우며 살았어. 다 내 잘못이야. 태수는 눈을 감았고 눈물이 흘러내렸으며 베개가 젖었습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어. 이제라도 제대로 해야 해. 가은이를 도와줘야 해. 우진이를 제대로 키울 수 있게 해줘야 해. 그리고 나는 이제 회사에서 손을 떼야 해. 30년이면 충분해. 이제는 가족을 위해 살아야 해. 태수는 결심했고 눈을 뜨니 천장이 또렷하게 보였으며 마음이 편안해지고 가슴이 가벼워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가은이 병실에 왔을 때 태수는 침대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가은아, 할 얘기가 있어. 네, 아버님. 너 회사 일 해볼 생각 없어? 가은은 눈이 커졌습니다. 회사요? 되물었습니다. 태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태어나면 너한테 회사 일 가르쳐주고 싶어. 처음엔 간단한 것부터 천천히. 하지만 저는 대학도 제대로 안 나왔고 회사 일은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괜찮아. 배우면 돼. 너는 똑똑하잖아. 승우가 너 선택한 게 이유가 있어. 가은은 입술을 깨물었고 아랫입술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정말 제가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어. 나를 믿어. 가은은 한참 생각하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볼게요, 아버님. 태수는 미소를 지었고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고마워, 가은아. 아니에요. 제가 더 감사하죠. 기회를 주셔서. 태수는 창밖을 바라봤고 햇빛이 따뜻하게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 보이는 것 같았고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제부터야. 진짜 인생이 시작되는 거야. 석 달이 지났습니다. 태수는 태어나는 날 아침 병실에서 양복을 입고 넥타이를 매는데 손이 여전히 조금 떨렸지만 거울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가은과 우진이가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왔고 우진이는 소리쳤습니다. 할아버지, 축하해요. 손에 꽃다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우진아, 이거 할아버지 주는 거야? 네. 엄마랑 같이 샀어요. 태수는 꽃다발을 받아 냄새를 맡았고 달콤한 향이 코 안쪽을 간지렸습니다. 고맙다, 우진아. 간호사가 휠체어를 가져왔습니다. 태수는 휠체어에 앉았고 가은이 뒤에서 밀었으며 복도를 지나가니 간호사들이 인사했습니다. 회장님, 건강하세요. 태수는 손을 흔들며 대답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덕분입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병원 로비에 내려왔습니다. 자동문이 열리며 햇빛이 쏟아져 들어왔고 따뜻한 햇살이 얼굴을 감쌌습니다. 태수는 눈을 가늘게 뜨고 밖을 바라봤고 석 달 만에 보는 바깥 세상이었습니다. 거리에는 사람들이 걷고 있었고 차들이 지나가며 엔진 소리가 들렸습니다. 휠체어에서 일어나 지팡이를 짚고 한 걸음씩 차까지 걸어갔습니다. 지팡이가 바닥을 두드리는 소리가 텅텅 났고 비서실장이 차문을 열어주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정말 다행입니다. 김비서 고마웠어. 그동안 회사 잘 지켜줘서 제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차에 탔고 가은과 우진이도 탔으며 시동이 걸리고 엔진이 부르릉 소리를 냈습니다. 아버님, 집으로 가실까요? 가은이 물었습니다. 태수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아니, 먼저 갈 데가 있어. 비서실장에게 말했습니다. 서울구치소로 가주세요. 가은은 태수를 쳐다봤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시간을 달려 서울구치소에 도착했고 차에서 내려 높은 담벼락과 철조망이 보였습니다. 가은아, 우진이랑 차에서 기다려. 금방 올게. 네, 아버님. 태수는 지팡이를 짚고 면회실로 걸어갔습니다. 접수를 하고 기다렸으며 20분 뒤 면회실 문이 열리고 투명 유리 너머로 형준이 앉았습니다. 죄수복을 입고 있었고 머리를 짧게 깎아 두피가 비쳐 보였습니다. 태수는 의자에 앉아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형준도 수화기를 들었으며 플라스틱이 귀에 닿는 감촉이 차가웠습니다. 아버지. 형준의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들렸고 쉬어 있었습니다. 많이 아프셨다고 들었어요. 괜찮으세요? 응, 이제 괜찮아. 너는? 저는 괜찮아요. 여기 생활이 생각보다 견딜만해요. 형준은 웃으려 했지만 입꼬리만 살짝 올라갔고 눈은 웃지 않았습니다. 수화기를 꽉 쥐고 있었고 손등에 핏줄이 붉어졌습니다. 재판은 언제야? 다음 달이요. 변호사님 말로는 10년은 받을 거래요. 태수는 눈을 감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고 가슴이 쭈그러들었습니다. 10년. 형준이 나올 때는 50이야. 인생의 반을 감옥에서 보내는 거야. 형준아. 태수가 유리창에 손을 댔고 유리의 차가운 감촉이 손바닥에 전해졌습니다. 형준도 반대편에서 손을 댔고 유리 하나가 두 사람을 갈라놓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마음고생 시켜드려서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나쁜 짓을 했어요. 형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고 수화기 너머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동생 돈 가로채고 회사 돈 훔치고 아버지한테 거짓말하고. 그만해. 이제 그만 말해. 아버지가 쓰러지셨다는 소식 들었을 때 정말 죽고 싶었어요. 저 때문에 그렇게 되신 거잖아요. 너 때문만은 아니야. 아버지도 잘못이 많았어. 태수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미안하다, 형준아. 아버지가 너를 제대로 사랑하지 못해서 승우한테만 관심 주고 너는 뒷전으로 밀어놨어. 아니에요. 아버지 잘못 아니에요. 아니야. 내 잘못이야. 내가 너희 형제 사이를 이렇게 만들었어. 두 사람은 유리창을 사이에 두고 울었고 면회실은 조용했으며 옆칸에서 다른 가족들도 면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형준아, 10년 후에 나오면 아버지가 기다릴게. 그때는 새로 시작하자. 형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버지. 수화기를 내려놓았고 태수도 수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일어나 형준을 바라봤고 형준은 유리창 너머에서 태수를 향해 정중히 절을 했습니다. 교도관이 어깨를 톡톡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시간 끝났습니다. 형준을 데리고 나갔고 형준이 문 밖으로 사라지는 걸 보고 나서 태수는 면회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어 나가는데 다리가 후들거렸고 벽을 짚고 겨우 걸었습니다. 차까지 와서 문을 열고 탔고 가은이 물었습니다. 괜찮으세요? 괜찮아. 태수는 창밖을 바라봤고 구치소 담벼락이 멀어졌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형준아, 잘 견뎌라. 아버지가 기다릴게. 3년이 지났습니다. 겨울 아침, 태수는 작은 전원주택 거실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눈이 소복소복 내리고 있었으며 정원의 나무들이 하얗게 변해갔습니다. 66살이 됐고 머리는 완전히 새었으며 주름은 더 깊어졌지만 표정은 편안했습니다. 거실 벽에는 가족 사진이 걸려 있었고 가은과 우진이 그리고 태수가 함께 찍은 사진에서 모두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렸고 우진이가 눈을 털며 들어와 밝게 외쳤습니다. 할아버지, 저 왔어요. 13살이 된 우진이는 키가 훌쩍 컸습니다. 중학교 교복을 입고 있었으며 가방을 벗어 소파에 던졌습니다. 우진아, 학교 끝나고 왜 여기 왔어? 엄마는? 엄마는 회사에 있어요. 오늘 중요한 미팅 있대요. 그래서 제가 할아버지 저녁같이 먹으러 왔어요. 우진이는 태수 옆에 앉아 커피 향기를 맡으며 코를 킁킁거렸습니다. 할아버지, 저도 커피 마셔도 돼요? 안 돼. 너는 우유 먹어. 태수가 냉장고를 열어 우유를 꺼내 우진이에게 건넸고 우진이는 코를 찌푸리며 투덜댔습니다. 에이, 우유. 우유 마셔야 키 크지. 할아버지, 저 이미 반에서 3번째로 커요. 두 사람은 웃었고 태수는 우진이 머리를 쓰다듬었으며 손끝에 부드러운 머리카락이 느껴졌습니다. 그래, 우리 우진이 많이 컸네. 저녁 6시 현관벨이 울렸고 가은이 들어와 코트에 눈이 묻어 있었습니다. 아버님, 우진이 패 끼쳤죠? 무슨 소리야? 우진이가 와서 심심하지 않았어. 가은은 코트를 벗어 걸었고 검은색 정장 차림이었으며 목에는 목걸이가 빛났습니다. 3년 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죠. 자신감 넘치는 여성 CEO였고 회사에서는 이가은 대표로 불렸습니다. 아버님, 오늘 좋은 소식 있어요. 가은이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 태수에게 건넸고 종이의 매끄러운 감촉이 손에 전해졌습니다. 올해 매출이 작년 대비 30% 증가했어요. 태수는 서류를 펼쳐보며 숫자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는 걸 봤습니다. 대단한데? 정말 잘했어. 다 아버님 덕분이에요. 처음에 아버님이 하나하나 가르쳐 주셨잖아요. 아니야. 내 실력이야. 나는 그냥 옆에서 지켜본 것뿐이야. 가은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버님 감사해요. 진심으로. 태수는 고개를 끄덕였고 저녁을 함께 먹었습니다. 우진이가 학교 이야기를 신나게 했고 가은은 회사 프로젝트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밥을 다 먹고 나서 우진이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저 숙제해야 해요. 태수의 서재로 들어가 책상에 앉아 공책을 펼쳤고 가은과 태수는 거실에 남아 소파에 나란히 앉아 창밖에 눈을 바라봤습니다. 아버님, 내일 교도소 가시죠? 응, 형준이 면회 가는 날이야. 제가 같이 갈까요? 아니야. 괜찮아. 나 혼자 다녀올게. 가은은 태수의 손을 잡았고 손의 온기가 전해졌습니다. 아버님, 시아주버님, 내년이면 나오시죠? 응, 이제 1년 남았어. 나오시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태수는 한참 생각했습니다. 일단은 쉬게 해야지. 10년 동안 갇혀 있었는데 바로 뭘 할 수 있겠어. 창밖을 바라보며 눈송이가 창문에 부딪히며 녹는 걸 봤습니다.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거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고마워, 가은아. 두 사람은 조용히 앉아 있었고 벽난로에서 불이 타닥타닥 소리를 냈습니다. 따뜻했고 열기가 얼굴을 간지렸습니다. 1년 뒤 봄이 왔습니다. 서울 구치소 정문이 열렸고 형준이 걸어 나왔습니다. 손에 작은 보따리 하나를 들고 있었습니다. 49살이 된 형준은 머리에 흰머리가 섞여 있었고 얼굴은 여위였으며 눈빛은 조용했습니다. 정문 밖에서 태수가 기다리고 있었고 지팡이를 짚고 서 있다가 형준을 보자
손을 흔들었습니다. 아버지. 형주는 태수 앞에 서서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아버지 나와주셨군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고 눈물이 뚝뚝 떨어져 땅바닥에 눈물이 떨어지며 작은 자국을 만들었습니다. 태수는 형준을 두 팔로 꽉 안았고 형준의 마른 등이 느껴졌습니다. 됐어. 이제 다 끝났어. 형준은 태수의 품에서 울었습니다. 10년 동안 참았던 눈물이 쏟아져 나왔으며 태수도 함께 울었습니다. 차에 탔고 시동이 걸렸으며 구치소가 멀어졌습니다. 형준아, 배고프지? 뭐 먹고 싶어? 아버지, 저 집밥이 먹고 싶어요. 그래, 집에 가자. 아버지가 미역국 끓여놨어. 형준은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거리의 풍경은 10년 전과 많이 달라져 있네요. 세상이 많이 변했네요. 그래, 많이 변했지. 너도 이제 적응해야 해. 전원주택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 밥상이 차려져 있었고 구수한 냄새가 코를 간지렸습니다. 형주는 밥상 앞에 앉아 숟가락을 들어 미역국을 한 숟가락 떠먹었고 따뜻한 국물이 입안에 퍼졌으며 맛있어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천천히 먹어. 많이 해놨으니까. 밥을 다 먹고 나서 형주는 거실을 둘러보며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봤습니다. 가은과 우진이가 함께 찍은 사진에서 시선이 멈췄습니다. 가은이 잘 지내고 있어요? 응, 지금 회사 대표야. 형주는 눈이 커졌습니다. 대표요? 되물었습니다. 태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가로챘던 돈 다 돌려줬고 가은이가 회사 경영 배워서 지금은 나보다 더 잘해. 형주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제가 정말 나쁜 짓을 했네요. 중얼거리며 주먹을 꽉 쥐었고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습니다. 과거는 과거야.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지 생각해. 형주는 고개를 들어 태수를 봤습니다. 아버지, 저 뭘 하면 될까요? 천천히 생각해. 일단은 쉬면서 세상에 적응하고 그 다음에 내가 하고 싶은 거 찾아봐. 형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버지. 창밖을 바라보니 정원에는 봄꽃이 피어 있었고 새들이 지저귀고 있었으며 햇빛이 따뜻하게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한 달 뒤 형주는 복지관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노인분들을 도와드리는 일이었으며 작은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3년이 더 흘렀습니다. 태수는 70살이 되어 전원주택 정원에서 채소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토마토가 빨갛게 익었으며 형주는 복지관에서 일하며 새로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가은은 회사를 더 크게 키워 직원이 500명이 됐으며 우진이는 고등학생이 되어 꿈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전원주택에 모두 모였고 거실에는 가족 사진이 또 한 장 걸렸습니다. 태수, 형준, 가은, 우진이가 함께 찍은 사진에서 모두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태수는 소파에 앉아 가족들을 바라봤습니다. 형준은 우진이에게 수학 문제를 가르쳐주고 있었습니다. 가은은 주방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으며 냄비에서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고 맛있는 냄새가 거실까지 퍼졌습니다. 이게 행복이구나. 돈도 명예도 회사도 아니야. 바로 이거야. 가족이 함께 있는 이 순간. 태수는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으며 미소를 지었고 가슴이 따뜻했습니다. 승우야, 보고 있니? 내 아들 우진이 잘 크고 있어. 내 아내 가은이도 훌륭하게 살고 있고 형도 이제 제대로 된 길을 찾았어. 아버지는 이제 편안해. 고맙다, 승우야. 내가 좋은 사람들을 남겨줘서.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고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새들이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고
날갯짓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태수는 눈을 뜨고 가족들을 바라보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순간이 영원하길 바랐습니다. 녹슨 바퀴가 자갈을 긁으며 삐걱거리면서 멀어져 갔던 그날. 태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생각했습니다. 내 새끼들은 나처럼 어릴 적 배고픔에 시달리지 않게 하려고 평생을 일했는데, 그런데 며느리와 손자가 폐지를 줍고 있다니.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모두가 행복했습니다.